네, 오늘 뉴스회전은 이 소식으로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돼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이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김재 변호사 그리고 이용혁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강신업 변호사는 구속 가능성을 제가 여쭤보니까 40% 정도 밖에 안 된다. 또는 뭐 많이 잡은 것도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예상들 하셨어요? 저는 그 불구속 수사 그 원칙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될 확률이 높지 않는가 생각을 했고요. 더군다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적용된 범죄 그 혐의가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상당히 조금 논박이 있을 수 있는 이런 그 부분인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그 인사권자와 실무자 간에 그와 같은 공모관계 입증 같은 것도 한번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그와 같은 경향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각될 확률이 높지 않는가 이렇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사법 신뢰라고 하는 이런 회복적인 입장에 뭐 정무적인 판단도 뭐 일부 작동한 것은 아닌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이제 저는 이제 좀 이따 다루겠지만 그 검찰이 제시한 스모킹건 3가지 그 증거가 최근 이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면서 이 정도 증거라면은 그래도 좀 구속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뭐 확신까지는 이르지 못했고 한 60% 정도는 구속이 되지 않을까 많이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교수님 양 전 대법원장에게 어제 오전부터 오늘 새벽 사이 정말 긴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어제 오전에 이제 법원으로 나왔다가 오늘 새벽에 집에 못 돌아가고 바로 이제 수감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어제 하루 어땠습니까? 결국 한 10시 반 정도에 그 이제 출석을 해서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5시 정도에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었던 것인데 이 마무리되고 나서 사실은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혹시 그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영장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것은 아닌가 예전에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찰청사에서 기다렸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지 않고 구치소에서 결국 이제 그 대기를 했습니다. 그 대기하는 동안에는 이제 그 운동복을 이제 착용한 상태였고요. 어쨌든 새벽 그 2시에 최종적으로 이제 구속영장이 그 발부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는 결국 이제 그 입감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그 생각이 됩니다. 그 입감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맞는가 여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이제 질문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간단한 이제 신체 검사를 이제 그 받게 됩니다. 혹시 그 몸 안에 다른 뭐 금속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인지 이것을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 수용복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용복으로 아마 지급받아서 갈아입고 아마 그 수용 번호도 발부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현재 약 한 6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2평 정도의 그 독거 수용실에 지금 수감이 되었다. 나름대로 그 경호상의 목적과 신분에 대한 예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검찰에서는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 이제 수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청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혹시 뭐 처음에 예우 차원에서 방문 조사도 혹시 있을 것인지, 아니면 혹시 가상적 시나리오로 소환 조사에 혹시 뭐 불응문을 또 하지 않을 것이냐,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법을 준수하는 대법원장 입장에서 그러지는 않을 것인데요. 어쨌든 혼자 현재 독거 수용실에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영장 발부 사유 뭐 나왔는데요. 명정원 판사가 지금 구속 사유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일단은 뭐 전형적인 구속 사유 그대로인데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혐의가 소명이 됐고 그리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그다음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도주 우려 빼고 나머지 3가지 정도의 사유는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런데 특이할 만한 점은 증거 인멸의 우려와 관련해 가지고 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지위 및 그다음에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을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 얘기는?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 이야기가 사실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은 이 후배 법관들의 진술에 대해서 전부 거짓 진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규진 수첩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후 조작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좀 강력하게 전반적인 어떤 물증에 대해서 전부 부인하는 그런 취지의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대로 만약에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할 경우에는 후배 판사들과 말맞추기를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법부의 수장이었으니까요. 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명재근 부장판사가 검사 출신이라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한 11년 정도 근무를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분명히 이제 판사입니다. 예, 판사 상황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경력으로나 인간관계로 봐서나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배정을 할 때부터 이분이 유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법관하고는 소위 말해서 그 접촉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런 다른 법관들보다 다른 보다는 말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검찰 생활을 11년을 했고 판사는 2009년부터 뭐 시작을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10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 그 9월에 영장 전담 판사에 전격적으로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 사법농단과 관련된 일련의 영장이 상당히 그 기각되다 보니까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던 것이 뭐 참고가 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대법원에 근무를 하지 않았고 법원 행정처에 근무를 한 경력이 없다. 뭐 이런 그 점에서 결국 한국 사회 그 특유한 어쨌든 사회적 인간관계, 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뭐 자유로웠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의 그 차량에 있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또 발부가 그 되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박영대 그 차한성 구형한 그 대법관들의 사무실 자택에 있어서도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가 되었던 거죠. 전력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조계 일반적인 평판은 상당히 그 원칙론자고 상당히 그 강경한 뭐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뭐 인적인 평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판사로서 뭐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사람을 구속을 시킨다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는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다면 그 얘기는 도저히 구속시키지 않으면 자기의 법과 양심에 따른 결정에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었을 텐데 검찰이 제시한 근거가 그 정도로 확실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은 뭐 결정적인 스모킹건 3가지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그 김앤장 독대 문건입니다. 김앤장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문건이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서 16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한상호 변호사 등 이렇게 여러 번은 최소한 3차례 정도 이렇게 만나서 이런 일본 강제징용 소송 절차를 논의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규진 수첩입니다. 이제 이 서울고법 부장판사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 사법농단 의혹에 적극 개입을 해서 3건의 수첩에 되게 꼼꼼하게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그런 진술을 받아 적었는데 명령을 지시사항을 근데 이 보고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는데 이 중에서 이 큰 대자로 표시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대법원장의 지시를 표시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검찰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판사 블랙리스트입니다. 이게 법원행정처가 인사불이익 대상자를 정리해서 이제 올린 그 리스트에 직접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V자 표시를 해서 이렇게 체크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이 문건들 원본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문도 상당수 많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문건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다른 법관들 여러 명 불러가지고 진술받은 증언들도 분명히 효과가 있긴 했겠으나 거의 100여 명 정도. 가장 결정적인 건 역시 이 3가지의 스모킹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자, 교수님, 양 전 대법원장도 사실 준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영장실질심사 대비를 하면서요. 어떻게 소명을 했는지 뭐 알려진 게 있습니까? 결국은 그 조서를 통째로 외우다시피 그 준비를 한 것은 아니냐라고 예측도 했었지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증거에 대해서 반박 증거를 내면서 소명하지는 못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3가지 스모킹건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소명 아닌 소명이 이루어졌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 판사의 심증을 부정적으로 형성한 것은 아니냐. 바꿔 얘기하면은 그 지금 김앤장과 관련된 그 문건도 그것은 통상적인 그 업무였고 하나의 조작 또는 모함과 비슷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증거 자체는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죠. 만난 건 또 인정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판사의 불이익과 관련돼서 그 V자의 표시와 서명을 했다고 하는 그 부분도 그냥 기계적인 서명에 불과했다라고 이제 소명 아닌 소명을 한 것 같고요. 또 그 마찬가지 대자라고 이대진 부장판사의 업무수첩에 적어진 그 대자에 관해서도 이것은 사후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80명 이상의 후배 법관들의 진술 증거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다 모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법부의 한 일원인 그 이 명판사는 그 내용을 사실 상당 부분 믿지 못하는 이런 심증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더 그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꾸로 얘기해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실제로는 다 중심적인 몸통의 입장에서 기획하고 지시한 것은 그대로 결국은 인정을 하게 된 꼴로서의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반박 증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모함이다. 또 판사들이 후배가 결국 왜곡했다. 그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심증 형성을 명판사에게 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 결국 무너지긴 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입장은 사실 영장실질심사 막판까지도 확고하지 않았습니까? 잠시 여기에서 양 전 원장의 놀이터 당시 기자회견을 보시겠습니다.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네, 재판 거래는 없었다. 불이익을 준 판사도 없었다고 했고 검찰 소환 때는 혹시 아래 판사들의 잘못이 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양 전 원장이 그동안 해왔던 이런 일련의 변명성 발언들, 이걸 지금 와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이 됐긴 했지만 이것이 그 모든 유죄의 혐의의 최종적 결론은 이제 그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의 그 그렇죠. 최종 판단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양 그 대법원장의 이야기는 재판은 정말 그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외부 세력은 없었다. 이 얘기를 계속 이제 하고 싶은 것 같고요. 그 맥락에서 내가 만약에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 남용할 직권이 대법원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이 얘기는 법원에 가서 계속 그 다투겠다. 그런 맥락에서 처음과 끝은 양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일맥상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이제 그 스모킹 건을 어떻게 이제 그 1심, 2심, 또 대법원에서 맡을 판사들이 판단을 이제 할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자 구속이 됐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됐다. 아까 영장 발부 사유에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유죄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더 두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그다음에 본안 사건의 결과가 다른 경우도 꽤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조건 유죄가 날 것이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병대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본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어떤 법리에 따라서 재판부가 판단할 것인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직권남용이라는 혐의 자체가 굉장히 조금 유죄로 인정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법리가 적용되는 그런 죄예요. 지금 구속된 혐의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직권남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거의 40개 정도의 그런 혐의 중에서 대부분이 다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이 직권남용 법리 다툼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냥 이거 무조건 직권남용이야라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것과 실제 법이 적용될 때 굉장히 좀 다른 논리가 적용되는데 예를 들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전경련을 압박해서 보수단체를 지원한 그런 혐의도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할 때는 직권남용 같지만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았고요. 맞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다스 소송을 지원하도록 한 그 혐의 역시도 직권남용 부분은 무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 혐의도 아마 그 법정 내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